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그걸 상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엔진을 달아서 그냥 우주로 날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건 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거대한 건물을 어떻게 우주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이 데이터 센터 내부 모습을 잘 모르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신화적 장소처럼 느껴지죠. 인터넷이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전선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박스를 떠올리지만 결국에는 정해진 수의 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꽤 작아요. 더 어려운 부분은 그것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작업해왔던 스타인 기술이나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을 실제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을 만들고 싶어요. 이걸 보며 여기서 해결할 엔지니어링 문제는 뭘까 고민하죠. 실제로는 전력 공급과 말씀하신 폐열과 에너지를 우주 진공으로 방출하는 문제의 조합입니다. 네. 사실 AI 위성은 스타링크 위성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스타링크 위성에는 거대한 위상 배열 안테나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포물선 안테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레이저 링크도 많이 달려 있죠. AI 위성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AI 위성은 기본적으로 많은 태양전지, 라디에이터, 그리고 레이저 링크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기존 위성에 있는 그런 복잡한 안테나들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 스페이스X의 상장 일인데요. 테슬라가 500을 돌파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 스페이스X의 상장, 테슬라의 500 돌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인류 최초 조만장자 등극,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여러 가지 그 호재에 힘입어서 지금 자율주행 호재가 나왔죠. 4.55%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자, 테슬라가 지금 398달러, 지금 1조 5천억 시총으로 지금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총 4조 9,500억인데요. 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자리를 테슬라가 빠르게 그 테슬라의 세상에 오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랭크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함께 갈 겁니다. 전 세계 시총 10위권 안으로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해서 우리가 두 개의 기업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그 사항을 목격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장중에 499달러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398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3번을 보시면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는 거는 이제 1만 달러를 모두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의견을 많이 좋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테슬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10배거, 30배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는 399달러 그리고 이 엔비디아 다른 이제 그 주요 종목들에 비해서 감하면 4.6% 이 눈에 띄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9,600만 원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그 움직임, 좋은 움직임은 테슬라 주가가 최근 그 유럽 쪽에서 FSD 승인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개국이 이제 되고 있고 5개국, 6개국 계속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애널리스트의 그 레벨 4
이미 달성했다. 전망이 나왔죠. 자, 이 전망도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월가의 평가도 FSD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스페이스X 상장과 맞물려서 좋은 지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그 상승한 데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평화협정 서명 시간, 장소 곧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가 도장이 찍히면, 이제 그 제이드 벤스 부통령까지 참석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 트럼프의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이제 급반등한 계기가 되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어 원문으로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지금 글을 올렸죠. 새벽 1시 28분. 자,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론 머스크의 따끈따끈한 스페이스X 관련한 핵심 영상을 풀번역 영상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텐데요. 멤버십에 대해서 선공개 어제 해드렸고, 오늘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주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상장되는 스페이스X는 FPCX 티커를 가지고 상장이 되는데, 공모가는 135달러로 확정이 되었고요. 아람코를 제치고 1.77조 트릴리언,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와 그 대등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조달 규모는 이미 750억 달러, 4배 정도 초과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그 오늘 타임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그 선수들 월드컵 첫 그 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잠시 뒤 이제 볼 건데요.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경에 이제 그 개장이 되죠. 그런데 SPCX,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첫 거래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그 나스닥 100에 보름 뒤에 편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제 매수가 기관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7년 1년 뒤에는 S&P 500도 편입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SPCX, 스페이스X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테슬라에도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낙수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긍정적으로 실패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했죠. 비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항상 그 말을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오늘 이제 그 새벽에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까지 베스트 시나리오는 SPCX 스페이스X가 180에서 220달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최대 63%까지 예상되는 강세 시나리오고, 중간 정도면은 이제 135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에서 한 170 정도 보고 있죠. 그리고 3번은 120에서 135, 그러니까 공모가 하단하는 건데, 자, 1, 2, 3번 여러분은 오랜만에 댓글로 손가락 한번 까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자, 여러분 댓글 중에 누가 맞는지 내일 한번 다시 방송으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1번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 2, 3번 중에 뭐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댓글에 한번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그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2025년 매출은 186억 달러고 순손실은 마이너스 49억 달러, 스타링크 매출 비중은 61%를 차지하는데 JP모건, 골드만삭스의 네 곳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놀라운 건 머스크의 의결권이 82% 이상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리테일 매장 비율은 약 30% 역대 최대로 풀린다고 하고요. 지금 PSR 주가 매출 비율은 약 92배로 테슬라보다도 높죠. 그래서 과일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의원이
이 워런 의원은 이제 그 비트코인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분인데 SEC에 IPO 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여러분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핵심 요약이 스페이스X의 우주 AI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구에서 AI 컴퓨팅의 한계는 전력과 냉각이죠. 그러나 머스크는 우주에는 둘 다 무한하다. 그래서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AI 데이터 센터 이걸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연간 1테라와트시의 그 목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 컴퓨팅이 1테라와트 규모인데요. 자, 어마어마하죠. 위성 1기 최대 출력이 150kW. 자, 정말 머스크의 그 꿈의 크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업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투자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 나를 대신해서 그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거인의 어깨에 살짝 올라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붉은색 박스 표시를 보시면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주가 해답인 이유가 첫 번째는 태양광이 무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 궤도를 스페이스X 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무제한 확보할 수가 있고요. 지구상에서는 낮과 밤이 있지만 우주는 이제 궤도 그 조정을 통해서 무제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대기와 날씨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효율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공 우주 공간으로 방열을 하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지상에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것이 점이고 우주는 광대하기 때문에 위성이 수천 개에서 수백만 대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궤도를 높이면 더 많은 수의 위성을 충돌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지연 통신인데요. 고도 600에서 800km는 지연율이 3ms,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끊김없는 저지연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테슬라 FSD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이동 통신 여기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게 바로 스페이스X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가 굉장히 뜨거운 거죠. 스페이스X 상장이. 자, 그래서 AI 위성의 핵심 스펙은 정조함으로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그 태양광 효율과 레이저 통신 면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주 AI 컴퓨팅 스케일업의 로드맵은 연간 1테라와트시.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미국 전체 전력의 2배 규모 AI 컴퓨팅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2030년입니다. 지금부터 4년 뒤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머스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포부와 가능성, 실제 그 위성을 스타쉽 로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로켓 시장, 발사 시장의 90% 정도를 스페이스X가 담당하기 때문에 머스크의 말은 호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종 비전은 달에서 우주로 이제 위성을 쏘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자, 레일건, 그러니까 이제 달은 지구 중량의 6분의 1, 이곳 대기가 없기 때문에 레일건, 전자기 가속기로 AI 위성을 우주로 사출하기 때문에 100만 개의 위성이 실제로 빠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가능성은 붉은색 박스 표시 2가지, 테라펩 규모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10배입니다. 연간 10억 개의 칩 생산 목표인데요. 자, 여러분 기가팩토리, 이 전기차 생산하는 기가팩토리의 10배 규모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칩을 제조하는 건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10배거, 30배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죠. 정말 저는 뭐 100배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포부를 실질적인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바로 머스크고 테슬라고 스페이스X입니다. 자, 그래서 페타와트급이 뭐냐면 테라와트의 1000배 페타와트인데요.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AI 문명의 인프라 시대가 일론 머스크로부터 열리는 겁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부터. 요 점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어서 영상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테슬라 방송을 하면서 정말 58세 이제 후반이지만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테슬라, 스페이스X는 자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담고 가야 된다. 자,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뭐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X는 지금 당장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주가가 안정되었을 때 테슬라급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4가지인데요. 스페이스X의 우주 AI 의미는 기존 스타링크 기술이 진화가 되면서 AI 위성, 우주의 GPU 렉이 깔리는 거고, 인류 최초로 첫 기가와트 목표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비전은 테슬라의 달 기반 테라팹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한 몸이라고, 통합이 되든 안 되든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벼락부자가 된 스페이스X 직원들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인데요. 스페이스X 전현직 직원 1000명 이상은 최대 20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산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벼락부자가 됐으니까. 테슬라도 이제 그런 순간이 곧 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비트코인은 경제독립 씨앗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는데, 2030년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다만 내가 그 꿈에 씨앗을 파종해야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짧게 이제 유익한 정보를 드리면은요, 3일 경제독립 TV에는 커피 한 잔 멤버십이 있는데요. 이 멤버십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경제독립이라는 게 결국은 매일매일 부단한 노력과 실행력이 쌓여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냐 하면은, 자, 1, 2, 3번을 보시면은 30분에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2시간짜리 영어 중요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자, 멤버십 회원들은 이거를 이제 자동 재생을 틀어놓으면은 일을 하시면서 또는 장거리 운전 중에 정말 유익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순다리 피차이, 또 이 지금 M7 CEO들, 그리고 최근 핫한 달리오 CEO, 그리고 허사비스, 자, 이런 정말 한마디로 현재 테크 기업을 이끌고 있는 거장, 창업자, CEO들, 또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일류 인재들의 직접적인 멘션을 우리가 실시간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리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커피 한 잔 멤버십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대비 커피 한 잔 투자 대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료로 아임차트 지니큐 브리프 텔레그램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게시글에 입장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무료 가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시 해외 뉴스, 지표 중시 캘린더, 글로벌 시장 요약,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 이거 원래 유료인데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요 지금 화살표 보시면은 매일 오전 7시, 그리고 글로벌 지수, 금리 외환, 가상화폐 전반적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은 이제 아임차트 황인한 대표와 3일 경제독립 TV, 경제독립 운동가 신동현 소장이 의기투합해서 이 3일 구독자분께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황인한 대표님은 숫자의 속지마부터 챗GPT 주식 투자 사용 설명서까지, 그러면서 PB들의 교육까지 한 여의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와
이 황 대표님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프리마켓 전략은 8시 개장 전이 승부처인데 여기서 깊이 있는 그 인사이트 전략을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다. 무료로 이 텔레그램방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절대 투자라든지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오로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이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그 3일 경제독립 TV 커뮤니티 게시글에 링크 입장하는 걸 걸어드렸으니까 그걸 보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 게시글에 이렇게 링크,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 그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6월 12일 금요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테슬라가 500을 향한 트리거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서 테슬라 스페이스 이제 SPCX 티커로 해서 그 M7 주식 당당히 오르기 충분히 들어갈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본다는 거는 이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가슴 뿌듯한 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어지는 풀 번역 영상, 자, 멤버십의 성공 영상 여러분께 다시 그 상세한 설명과 곁들여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까지 보시면은 스페이스X가 꿈꾸는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를 여러분이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풀 한국어 더빙 영상 잘 시청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금요일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설계하기 더 쉬운 건 AI 위성이에요. 맞아요. 그냥 조금 더 클 뿐이에요. 더 크죠. 그냥 다 크게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우리의 AI 위성인데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일단 뭔가 매력적인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작하기에 적당한 지점은 약 150kW 피크 전력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xAI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워크로드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평균적으로 약 120kW의 연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건 일종의 초안 버전, 그러니까 스페이스X AI 위성의 1세대 버전 AI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작하기에 합리적인 지점은 피크 전력 150kW, 지속 전력 120kW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라디에이터의 크기나 태양광 패널의 크기 측면에서 여기서 가정한 값은 태양광 어레이는 제곱미터당 250W, 라디에이터는 제곱미터당 약 1400W입니다. 라디에이터는 양면형입니다. 라디에이터가 양쪽 보드에서 복사를 합니다. 태양을 향해 칼날처럼 세워진 방향이죠. 그리고 제곱미터당 1400W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양광 패널과 라디에이터 모두에서 각각 제곱미터당 250W, 1400W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위성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감이 오실 거예요. 네. 태양광 패널이 정말 많아요. 라디에이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작아서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스타링크 별자리에서 이미 발사한 것들의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렇죠.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V3에서 사용할 예정인 태양광 기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타링크 차량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크게 만드는 게 정말 기대돼요. 네. 여기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AI 위성에 필요한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한이 말했듯이 이 기술의 대부분은 이미 스타링크 B3 위성을 위해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비교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위성에서 테라비트급 레이저 링크 연결이 제공될 것입니다. 150kW의 최대 전력 수준은 대략 엔비디아 GB300 렉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최대 전력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좀 더 현실적인 운용 범위는 평균 120kW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최대치는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에 있는 컴퓨터 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 렉들을 레이저 링크로 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링크 위성 군집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위성 군집과 연결을 맺을 수 있고 그러면은 스타링크가 그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에 장착된 KA와 KU 안테나를 사용해서요. 또한 지상과 연결되는 레이저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높은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지구에서 약 600에서 800km 상공에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빛은 1 밀리초에 300km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3밀리초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가끔 지연이 심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빛의 속도는 꽤 빠르거든요. 빛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진짜 대단하죠. 맞아요. 저는 또 멋진 점은 라디에이터 자체가 V3 차량에 쓰이는 기존 태양광 패널과 거의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운용 중인 범위와 비슷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략 70m 정도의 날개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꽤 큰 편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위에 올릴 계획이에요. 근데 네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우주라는 이름 그대로 위에는 진짜 공간이 많아. 그래서 수천 개, 심지어 100만 개까지 위성을 띄운다고 해도 위에는 움직일 공간이 충분히 있어. 맞아. 우주는 정말 커. 그러니까 우주가 붐빌 일은 없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지. 가까이서 보면 위성이 커 보이긴 해. 근데 실제로 지구랑 비교해서 보면 위성들은 너무 작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구에 비하면 정말 작지. 지금 궤도에 약 10,000개 정도의 스타링크가 있어. 이제는 정말 대규모 위성 군집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꽤 잘 알고 있지. 맞지? 그 정도 규모의 경험이 있는 운영자는 우리밖에 없어. 이런 배경 지식 덕분에 위성의 촘촘한 배치와 안전한 운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 군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거야. 우리는 앞으로 많은 위성들을 만들 거고 그걸 여기 바스트롭에서 만들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 중간쯤에 있는데 우리 지금 거기 앉아있네. 여기 온 건 나 처음이야. 이 건물 진짜 어마어마하네. 코너를 돌면 나무 사이로 건물이 보이는데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 근데 우리 곧 이 건물도 무색하게 만들 거잖아. 안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사실 이미 태양광 제조 시설도 있어. 이미 공사 중이야. 그리고 곧 AI 스태프 생산 건물도 지을 거야. 그래서 내년 말쯤에는 AI 스태프 생산, 태양광 생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가동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AI 위성 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그 중심지가 될 거야. 바로 우리 뒤에서 기계들이 윙윙 돌아가고 있어. 여기서 아직도 스타링크 사용자 단말기를 전부 만들고 있거든. 그건 계속 여기서 할 거야. 사실 새로운 단말기용 생산 라인도 가동하고 있잖아. 맞지? 맞아. 사실 이게 바로 새로운 스타링크 단말기들이고 기존 단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어. 결국에는 스타링크 단말기가 수억 대까지 보급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디렉트 셀 위성망은
사람들의 휴대폰과 직접 연결돼서 휴대폰에서 우주로 바로 고속통신이 가능하게 될 거야. 좋아. 이제 두 가지 제약 요인을 해결했어. 우리는 궤도의 질량을 올릴 수 있고 태양광 패널과 몇 가지 세 번째 요소인 칩도 올릴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적어도 초반에는 이미 생산 중인 칩들을 당연히 발사할 수 있어. 그래서 현재 우리의 기준 설계는 엔비디아 루벤 칩용이고 GB300이나 루벤 칩 둘 다 가능해. 그리고 TPU용 기준 설계도 준비할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칩이든 오비드에 올릴 수 있어.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을 보면 AI 컴퓨팅이 연간 약 100기가와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그러면 테라와트까지는 어떻게 가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 그래서 테라팹이 필요한 거야. 아, 한 단계 더 크게 보고 있네. 맞아. 그래. 맞아. 다음 단계 규모로 가려면 엄청나게 큰 우주선 공장이 필요해. 규모를 감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 테라팹은 약 1억 평방피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이건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10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려면 스타쉽 포인트, 2포인트가 필요할 정도인데 크기 외에 이 공장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반도체 공장과도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뭔가요? 시간이 흐르며 테라팹에 많은 기술적 진화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없더라도 단순히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제조 기술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간 테라와트급 칩 생산량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논리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는 레디컬당 1킬로와트로 연간 10억 개의 칩을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레디컬에 해당하는 칩을 10억 개, 각각이 1킬로와트를 처리하고 거기에 맞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궤도 데이터 센터가 한 10년쯤 남았다고 생각하죠. 네, 저희가 사람들에게 시간적 범위에 대한 감을 주고 싶어요. 적어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간대는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최선의 추정치일 뿐이니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어주셔야 해요. 이게 저희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는 내년 말까지 연간 약 1기가와트 수준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 AI 컴퓨트 그리고 그걸 연간 한 단계씩 규모를 10배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안에 연간 10기가와트의 속도로 우주에 도달하고 3년 반 정도면 아마 100기가와트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칩 제조 분야와 나머지 세계 그리고 테라팹에서 어떤 진전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연간 테라와트, 즉 1000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이는 현재 미국의 전기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요는 있겠지만 지켜봐야죠. 정말 많은 위성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나면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셈이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카르다 셰프 2단계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실제로 몇 %라도 진전을 이루려면 어떤 시도를 해야 할까요? 왜 거기서 멈춰야 하죠? 맞아요. 왜 작게 생각해야 하죠? 사실 테라와트는 정말 작은 단위예요. 여러분이 크게 와요. 우리 작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테라와트에서 연간 1000배, 즉 세 자릿수 더 키우려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에서 매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본질적으로 달에서 태양광 패널과 라디에이터를 현지 생산하는 거죠. 칩은 지구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어쩌면 달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질량은 달에서 만들어야 지구에서 달로 운반할 필요가 없어요. 달에는 대기가 없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켓 없이도 AI 위성을 심우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기총, 즉 레일건 같은 걸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 전기 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People probably struggle to visualize a little bit when you say like data center in space. Like we're not going to slap engines on a building and fly it up there. Like these actually look like pretty different. And so kind of walk through how you take something that's in a giant building on the ground and turn it into something that's functional in space. Yeah, I think it's pretty interesting. A lot of people don't actually know what the inside of a data center even looks like, right? Yeah. And It's some like mythical place where the internet's in the cloud or something. yeah, some people envision wires, some people envision boxes, but like effectively it comes down to a set number of chips and the things that we need to launch into space are actually quite small when we look at it. The more challenging part is figuring out how do you get the power for it, and that's where a lot of what we've worked on for existing like Starlink technology, the solar arrays, are what we want to utilize that expertise to be able to build a satellite that can actually launch the critical components of the data center into space itself. We like to look at this and say like, what is the actual engineering problem here? And it's really a combination of delivering power and then taking the waste heat and energy away and sending it into the vacuum of space, as you mentioned. Yeah. Now the AI satellite is actually much simpler than a Starlink satellite. A Starlink satellite has gigantic phased array antennas. It's got parabolic antennas. It's got a lot of laser links. It's much more complicated than an AI satellite. An AI satellite is essentially a lot of solar cells, a radiator, and you still need some laser links, but you don't have all of the super complex antennas that you have on a Starlink satellite. So, I mean, given the two, the easier one to design for is the AI satellite. Yeah. It's just a little bit bigger. It's bigger. Just Yeah. make stuff bigger. Yeah. I was like, so we've got, this is our AI one, if you guys want to walk us through. Yeah, so the first thing that we're really looking at here is like, first you've got to make something compelling, right? And we thought that the right place to start is around the 150 kilowatt like peak power level. But as we look at the workloads with our experience with XAI, we get to actually see that we can also support about 120 kilowatts of average compute. There's a difference. Yeah. What we're showing here is kind of a draft version of the version one of the SpaceX AI satellite, the AI-1, I guess you could call it. And seems like a reasonable place to start is 150 kilowatts peak power, 120 kilowatts sustained power, and to give you a sense of what does that actually look like in terms of the size of the radiators, size of the solar panels. The assumptions here are 250 watts per square meter for the solar array, and about 1,400 watts per square meter for the radiators. So the radiators, these are double-sided. Radiators are radiating both sides. They're oriented knife edge to the sun, and it's 1,400 watts per square meter is a very achievable goal. Over time, we think we could probably do above 250 watts per square meter and above 1,400 watts per square meter for the solar panels and radiators, respectively. But this gives you like this is pretty much what the satellite's going to look like. Yeah. It's a lot of solar panels, radiator, and then everything else is pretty small by comparison. And these are like evolutions of things that we have actually already launched in our Starlink constellation to date. Yeah. That's really, I think, the cool part to me is that we're looking at solar technology that we already are going to use on the V3 Starlink vehicle. So I'm like really excited to then just take those and make it bigger. Yeah, part of what we want to convey here is that there's not some magic that's necessary that doesn't exist for the AI satellites. As Ian said, a lot of this is
technology we've already made for the Starlink V3 satellites. So we basically we don't think this is a super hard problem compared to things we already do. There would also be probably something on the order of a terabit of connectivity, of laser link connectivity from the satellite. The 150 kilowatt peak power level roughly matches what, say, an NVIDIA GB300 rack would do. So if you've got a GB300 with 72 GPUs, its peak power, I think, is around 140 kilowatts. But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it to be at that peak power. A more reasonable operating envelope would be around 120 kilowatts average power. But it can peak up to 150. So it's basically, think of it as a rack of compute in space. And then you can connect these racks of compute to either each other via the laser links or directly to the Starlink constellation. Yes. So you can close the link with the Starlink constellation, and then Starlink can then send that data to the ground using the existing Ka and Ku antennas on the vehicle. It also has laser links to the ground as well. So, and this would not be at a particularly high latency. We're talking about maybe being around 600 to 800 kilometers above the Earth, and light travels 300 kilometers per millisecond. So that's it's about 3 milliseconds away. Yeah. Basically, it's not very far. Won't worry about that too much then. It's not. Sometimes people worry, think there's going to be some high latency. I'm like, no. Speed of light moves pretty fast. Light moves pretty fast. It's a tall one. Yeah. Yeah. I think the cool thing also is the radiators themselves are about the same size as the existing solar arrays for the V3 vehicle. Kind of in that realm where we're flying today. Yeah. So I mean, they got about a 70-meter wingspan. So these are fairly large. We're talking about building a lot of them and Yes. putting them up there. But you like to say space is in the name. There's a lot of space up there. And so even when you're talking thousands or even up to 1 million satellites, Yeah. you got plenty of room to move around up there. Yeah. Space is really big, so it's not like space is going to get crowded. Space is enormous. Like if you zoom in close to the satellite, it looks big, but if you actually look at it relative to the Earth, these satellites are so tiny you can't even see them. So they're very, very tiny compared to Earth. And I mean, we have about 10,000 Starlinks in orbit right now. Yeah. We've got a pretty good idea of how to operate just really large constellations and do it safely now, right? We Yeah. are the only operator that has any experience to that scale. It's a great thing that we have this background, so we know how tightly we can pack the satellites and fly them safely. That's a number one goal when we look at the constellation. We're going to be building a lot of satellites, and we're going to be building them here in Bastrop, right? So we've got this, which Yeah. So we're in that building, kind of in the middle, which Yeah, we're sitting in that building right now. This is my first time here. The building is massive. Like you come around the corner, big. you see it through Yeah. the trees, and you're like, oh wow. But we're about to kind of put this building to shame, aren't we? Yes, we're going to. In fact, we already have the solar manufacturing facility. It's under construction already, and then we will be building out the AISAT production building soon. So we expect to have the AISAT production, the solar production, and all of that operating at some reasonable volume by the end of next year. So if anybody wants to work on AI satellites, this is kind of going to become the hub of that. We're also, right behind us, the machines are humming. We're still making all of our user terminals for Starlink here. Yeah. That's not going anywhere. In fact, we're turning on new production lines for new units, right? Yes. In fact, these are the new Starlink terminals, which we made in much higher volume than the current terminals. Ultimately, we think there's probably going to be a few 100 million Starlink terminals out there, and then the Starlink direct-to-cell constellation will connect directly to people's cell phones and enable
high bandwidth communication directly from your phone to space. All right. We're two limiting factors down. We've got mass to orbit, got putting solar, and a few third one's chips. Yes. So at least in the beginning, we can obviously launch the chips that are already being made. So our current reference design is for NVIDIA Rubin chips, or it could be either GB300 or Rubin chips. We'll also have a reference design for TPUs, and essentially you can put any existing chips into orbit. But the current industry seems to be, it seems like it's going to, I don't know, get to maybe around 100 gigawatts a year of AI compute. But that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well, how do you get to a terawatt? That's why you need the terafab. Always looking a step bigger. Yeah. Yeah, in order to get to the next order of magnitude, you need a gigantic chip factory. And to give you a sense of scale here, we expect that the terafab is going to be around 100 million square feet, which is 10 times the size of the Tesla Gigafactory Texas. And what, aside from just, I'm going to need Starship point to point to get from one end to the other, aside from just the size, what's going to make this unique, different from any other chip building operation on the planet? Well, I think over tim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technology evolution with the terafab, but fundamentally, it's about scale. So even if there were no fundamental technology breakthroughs, you could simply scale the existing chip-making technology with a lot of difficulty to a terawatt of chip output per year. That's, if you look at it just from the logic die standpoint, that's equivalent. That's like having 1 billion chips per year with a kilowatt per reticle. So it's 1 billion full reticle equivalent chips, each doing a kilowatt, and then you're going to need a lot of memory to go with that. A lot of people today even think orbital data centers were like a decade away. Yeah, I think we want to try to give people a sense of the time frame. At least the time frame we're aiming for. I mean, people should take this with a grain of salt to some degree, because this is just our best guess. So this is not a promise of what we'll do.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try to do and think we probably can do, which is to get to roughly an annualized rate of 1 gigawatt per year by the end of next year in terms of space AI compute. And then aspirationally, scale that by an order of magnitude per year. So in 2.5 years, hitting an annualized rate of 10 gigawatts a year to space. In 3.5 years, maybe 100 gigawatts. And then depending upon what progress there is in chip making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with the terafab, going beyond that to scale to a terawatt per year, which is 1,000 gigawatts. Which is, that's twice the current electricity consumption of the United States. No. I think there will be an appetite for that, but we'll see. It's a lot of satellites. I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hink about, but maybe do a lot of simulations or something. Yeah. So after we've, working through all the limiting factors, we've kind of topped out what we can do on Earth. What is the next step to, again, try and actually notch maybe some percentage points towards becoming Kardashev level 2? Why stop there? Yeah. Why think small? Because a terawatt actually is very small. To think small. Let's not think small. So there is, in order to get to another 3 orders of magnitude to 1,000x from a terawatt per year, the only way that we can really see that you can achieve that is on the moon with a mass driver, essentially where you do local production of photovoltaics and solar and radiators on the moon. Maybe you bring the chips from Earth, or you could conceivably make the chips on the moon. But you need most of the mass to be made on the moon, so you don't have to transport it to the moon from Earth. And then because the moon has no atmosphere and only 1/6 Earth's gravity, you can get
you can accelerate the AI satellites into deep space without a rocket. So you can basically shoot them into space using an electromagnetic gun, like a rail gun type. I mean, it's basically a linear electric motor is a way to think about it.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